안녕하세요. 북소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제5차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본 교재 45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교육의 내용 조직에서 내용 조직의 원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용 조직의 원칙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성이라는 것은 주요한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념을 별 어려움 없이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자, 계열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념을 그 학년의 수준에 맞게 조금씩 단계별로 이렇게 어렵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열성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되게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 다음에 그 추상적인 구체적인 거에서 추상적인 거로 이렇게 나가죠. 자, 그래서 이 계열성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성이라는 것은 계속성과 계열성이 이런 종적인 반응, 그 조직인 반면에 그 통합성은 행적인 조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종적인 조직 방법은 시간의 흐름 따라 조직을 하는 거고, 행적인 방법은 그 당시 이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을 따라 지금 공간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서로 연관시켜가지고 또 배우는 것이 이 통합성이거든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대표적인 게 요즘에 7차 교육까지만 해도 그 통합성을 강조했죠. 개정부터는 이제 좀 더 계열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의 범위와 계열인데, 일단은 어떤 것을 이제 내용을 선정하면 어떤 범위까지 가르칠 것인가,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요. 그 범위에 맞게 이제 계열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계열화를 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나서용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환경학대법이 있어요. 자, 나서용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개념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심화 확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뭐 계속성과 변화, 원인과 결과, 유사성과 차이성 이런 식으로 해서 수준 1, 수준 2 이렇게 해갖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더 어렵게 나가죠. 자, 그 나성형 교육과정은 학문의 위계화가 확실한 수학이나 과학에서 접합한 방법이고요.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좀 적용하기가 되게 힘든다는 거, 그걸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 그 학문의 계열화가 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동양사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전이할 수가 없죠. 수학처럼. 자, 이런 것들은 수학 같은, 과학 같은 학문의 위계가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역사과에서 좀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학대법이죠. 자, 환경학대법은 삐아제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는 거죠. 자, 초등학교 때는 생활사,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정치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사회문화사,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하는 방법인데, 자,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환경학대법은 역사과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어가지고 과연 그 가까운 것이 쉽고 먼 곳이 어려운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근현대사는 쉽고 애들 고대사 같은 경우는 어려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근현대사가 어렵고 고대사가 쉬운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얘들한테 가르치지 못할 것이냐? 자,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라도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가르칠 수 있다. 자, 나중에 언급한 이항 대비적 방식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좀 해가지고 그 당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그 환경학대법이에요. 그래서 환경학대법도 아니면, 그렇다고 나성형 교육과정도 적용하기 어려우면 최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예전에 말한 것처럼 학급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용 차이를 다르게 둬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1학년 국사에는 뭘 가르치죠? 네, 근현대사.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정근대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용 조직을 좀 차이를 둬갖고 조직하는 방법으로 요즘에는 최근에 계열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다음 장 넘어가세요. 자, 역사과의 내용 조직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역사과의 내용 조직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연대기적 방법, 연년대기적 방법, 그냥 분화석 방법, 주제 중심 방법, 그 다음에 문화권적 방법, 분절법,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조직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너무 내용이 간략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충 페이지 있죠. 어저께 올라온 보충 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 보충 페이지 보면 이 페이지에 역사 교육의 내용 조직 방법 있을 거예요. 자, 역사 교육의 내용 조직 방법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치고 조직할 것인가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애들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예, 이런 단계가 이제 역사 교육의 내용 조직 방법인데요. 자, 주로 이제 보면 연대기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대기적 방법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조직을 하는 방법이에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하는 방법이죠. 근데 장점은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너무 폭넓게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폭넓게 공부하다 보니까 피상적인 그 수준의 근처의 가능성이 있고 마치 선행사건이 후행사건의 원인이냐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거. 자, 연년대기적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인가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죠. 자, 박하사탕이라는 거 영화 보면 설경구가 나와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으로 이렇게 10년마다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역순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 차별 문제라든지 강주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의 근원을 역순으로 80년대, 70년대, 60년대, 50년대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그 주제별로 역행을 하는 방법이 연년대기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년대기적 방법은 주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제 중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이 주제 중심은 순차적인 반면에 연년대기적 법은 역순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자, 요번에 그 전공 기출 문제 나왔죠. 자, 이 연년대기적 방법은 현재 문제를 주제를 가지고 설정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와 통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자, 현재와 과거 사이에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역사적 사실 변화에 대해서 좀 역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실의 어떤 순차적인 관계 같은 걸 소홀히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집중적으로 학문이 뭐예요?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현재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한 사회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역사를 현재의 목적에 맞게 시종적으로만 치사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분야사적 방법은 일종의 분류사로 이제 내용을 조직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국사책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예전에는 6차까지만 해도 국사책이 연대기적 조직 방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한 반면에 요즘 요번에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로 놓고 자, 정치사의 중단으로서 고대, 중세, 근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을 분야사적 방법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분야사와 주제 중심 방법이 뭐가 차이점이 있냐? 자, 분야사는 어떤 특정한 넓은 범위를 말하는 거 반면에
그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중에 어떤 목적에 맞게 시설 선택은 조금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사는 분야사지만 정치사 중에 왕권 강화 측면에서 뭔가 좀 주제 탐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왕권 강화에서 뭐 그 주제 탐구를 하면 뭐 영종종 때 개혁이라든지 세조 때 개혁이라든지 자 이런 사회들 모아가지고 일종의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탐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분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지만 주제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중에서도 어떤 목적에 맞는 그것을 시사 선택해서 역사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와 관련된 개념하고 관련 개념학습하고 자 개념학도 일종의 여러 가지 사실 중에 공통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걸 끌어내서 탐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제 중심 그 다음에 개념 학습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돼요. 자 주제 중심 방법 같은 경우는 특정한 어떤 주제를 하기 때문에 역사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일반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문화권적 방법 같은 경우에 뭐냐면 자 어떤 일정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문화권이라는 것부터 이제 정의를 내야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할 때 동아시아 문화권의 정의는 뭘까요? 예, 중국의 문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 나라의 문화를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문화권이라 할 때 모든 문화가 중국 문화에 통합이 돼버리고 흡수 통합이 되면 그냥 문화권이라는 걸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문화권이라는 것은 중심 문화가 있고 그 중심 문화에 영향을 받는 주변 문화가 있지만 그 주변 문화가 중심 문화의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자율성, 독특한 면을 계속 유지할 때 우리는 문화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이게 중국 문화에 통합되지 않고 중국 문화와 다른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화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어떤 거시적인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 문화권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어떻게 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보편성과 특수성을 절저하게 구합해서 그러니까 중심 문화와 주변 문화의 관계를 동등하게 비중을 다뤄서 파악을 하면 보편성과 그다음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너무 보편성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특수성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동양사 할 때 동양사라고 하면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베트남사나 일본사나 한국사나 이런 북방 유목민족사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동양사 하면 어디만 다루고 있어요? 예, 중심 문화였던 중국 문화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자 그렇지만 원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중심부와 주변부를 같이 다루는 그런 역사가 이 문화권적 방법론이죠. 자 그래서 실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 다에 이런 문화권적인 방법론을 많이 응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 이전에 세계가 완전히 통합되기 이전에는 주로 이렇게 문화권 위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됐죠. 그런 다음에 지리상의 발견 이후부터는 서구 중심의 이런 문화권, 서구 중심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세계 역사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으로 이렇게 지리상의 발견 이후부터는 조직화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형 조직이 이렇게 많이 반영된 것이 문화권적 방법론인데요. 자,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문화권적 방법론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각국의 문화, 세계 여러의 문화권들을 동등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주로 서유럽의 문화권을 서유럽의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들을 다 부수적으로 보죠. 그리고 서유럽의 중심 문화를 다루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더 다루는 부분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한 동아시아 문화권 실제로 중국사를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세계사의 거의 50%는 서양사고 30% 정도는 중국사고 나머지는 기타사 등등이죠. 자, 근데 그들의 인구는 세계의
몇 분의 몇일까요? 네, 잘해봤자 뭐 세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역사 인구를 갖고 있는데도 3분의 2는 다 기타사 등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실전교육과정 개정에는 세계사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을 했냐면 중학교까지는 나름대로 시대적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주제 중심 방법, 연대기적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세계를 조직을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세계 문화의 이해나 동아시아사나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직하냐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조직을 하게 돼요. 자, 이 파란책에는 없지만 이 녹색책 부분이나 아니면 갈색책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뭐냐면 서로 공유의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문화권들이 서로 교통의 역사, 교류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문화권이나 국가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나 아니면 각 문화권이 서로 교류하면서 생기는 서로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형상들 이런 것들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화약이 발견되고 나서 이것이 나중에 중동이나 유럽에 가서 어떤 사회적 변화, 역사적 변화를 불러일으켰죠. 자, 그리고 스키타인이 청동기를 동아시아 각국에 이제 각각 전파되면서 기마민족의 문화가 이동을 하게 되죠. 기마민족의 문화가 전파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서로 관련 있는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조직한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근데 파란책 내용은 그 내용이 없고 공사까지는 아직 이런까지는 공부하기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문화권적 방법론이 조직화 그 7차 교육과정에서는 주요 세계에서 조직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시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시기를 선택한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루지만 그와 관련된 것들을 같이 다루고요. 되게 분절법 같은 경우에는 그 녹색책 용어는 시대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7세기 영국의 어떤 생활사를 이제 주제로 선택을 하고 그 생활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관련된 연관된 정치도 한번 끄집어내보고 자 문화도 같이 끄집어내보고 자 그 다음에 경제도 같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생활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 문제, 경제, 사회 문제를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이 분절법이에요. 자, 분절법은 대개 보면 생활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자, 이 분절법 같은 경우에는 생활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도 고려하고 자, 그리고 생활사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많이 부족을 하죠. 그래서 그때 부족한 사료와 유물, 민담, 서화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생활 그 모습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 관점은 뭐냐면 주제 그 분절법 같은 게 어떤 특정한 시기만 이게 딱 다루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행적인 측면은 잘 다룰 수 있지만 종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뭐냐면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 부적절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방법론은 뭐냐면 사회과학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에 맞게 역사 내용을 조직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심층학습 이렇게 보면요. 자, 46페이지 보세요. 자, 46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자, 리더십이나 개인의 역할, 뭐 이데올로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리더십과 관련된 것들은 레닌이고, 자 러시아 혁명에 관련된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죠. 특정한 개념에 맞춰서 역사적 사례를 끌어내는 거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역사 교육에서는 이 사회과학적인 어떤 조직 방법이 그렇게 널리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에서는 주제를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개념 자체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개념을 이해의 도구로 이용해서 어떤 특정 역사적 사실을 아는 데 있죠. 그러니까 주가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 개념을 이해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과학적 방법은 좀 맞지가 않다고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죠. 자, 전공역사 기출문제 보면 95년도 14번 문제 보면요. 자, 정치의 근대화 단원을 재구성할 때, 자,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정치 제도사, 형정사, 자, 민주정치사, 민족주의 운동사. 자, 이것은 뭘까요? 예,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이건 분류사, 분야사적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이거 외에도 뭐가 또 나왔냐면 아까 아침에 언급한 연년대기적 방법이 나왔고요. 자, 이 연년대기적 방법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분절법 전공 역사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뒤에 넘어가죠. 자, 역사 수업의 교재 부분을 할 거죠. 합니다. 자, 47페이지 펴보시면요. 자, 역사 수업의 교재 부분인데, 이제,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가 시험의 문제에서 나오는데, 자, 교과서라는 것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한 교수학습의 기본 도서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교과서 간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교과서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절대적 교과서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구적 교과서관이죠. 자, 절대적 교과서관이라는 것은 교과서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이걸 익히는데 목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요. 자, 근데 그 상대적, 도구적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는 역사 교육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참고 자료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7차 교육과정도 이런 도구적 교과서관을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구적 교과서관이 작년 전공 역사 기출 문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하고 특히 이제 7차 교육과정 기준 보면 세계사, 그 다음에 국사, 근현대사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자, 국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거민정이죠. 예, 거민정이 아니라 국정이죠. 그래서 국가가 한 종만 발행을 하죠. 자, 예전에는 1종이라고 했는데 7차부터는 다시 국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세계사와 근현대사, 그 다음에 중학교에 있는 세계사는 거민정이죠. 예, 거민정. 예, 거민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교육과정에 맞게 책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국가가 다시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하면 이제 발간을 하는 제도가 거민정이죠. 자, 거민정의 취지 원래 목적은 국정교과서가 너무 획일화된 시각만 빌려준다.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좀 다양한 목적에, 다양한 시각에 어떤 역사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목적에서 이제 거민정 교과서를 발간했는데, 실제로 이 거민정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보는 것들은 거의 중단원 이상까지 국가가 내용 선정을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와 달리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거민정 교과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해석상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 그 다음 역사 교과서의 어떤 단원 구성이 어떤 통사적, 시간적 방법의 흐름에 따라서 취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배제되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의 반복적인 이런 통사를 접한 학생들은 역사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고, 그나마 시간적 제약상 거의 매일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역사를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역사책은 되게 두꺼워요, 국사책은. 근데 시간은 딱 몇 시간이 주어져 있냐면 2시간이 주어졌어요. 물론 제한 시간에 3시간이 주어진 학교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내에 이걸 다 끝내려면 실질적으로는 끝내지 못하죠. 그래서
되게 보면 사회사를만 딱 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내용상, 특히 정치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용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열성을 확보가 거의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중학교에 배운 내용이 약간 이제 문장만 좀 더 어렵게 하고 내용만 약간 더 추가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가죠. 그래서 얘들은 중학교 때도 배우고 또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열성 확보가 어렵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가 담고 있는 많은 사실, 개념, 해석, 평가를 다 다루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그리고 전달하기도 힘들죠. 그 다음에 교과서 지식은 그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그 한 시대나 주제에 대해서 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 그런 거겠죠. 자, 근데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사회과 그 일사과 전공하신 분도 있고 뭐 지휘과 전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역사 전공한 저희 입장에 볼 때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지리나 일사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떤 특정한 개념을 딱 인지를 하면 그 특정한 개념에 맞춰서 사례를 해석하면 되지만 그 역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를 달달달 뭐냐면 한 달 달달달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다는 거.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역사적 사실을 다 파악할 수 없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지도를 보는데요. 자, 역사 지도는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역사 지도의 유용한 점은 일단 한 시대 한 지역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 지도가 이렇게 주어지면 역사 지도가 주어지면 단순히 지리적 명칭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공간상의 변화 같은 것들, 사건의 변화 같은 것들 쉽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다시려고 하면 역사 지도를 펴놓고 6.25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이 표를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가 없지만 뭐 역사 지도, 역사과 부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전에 역사 지도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역사 지도의 유용한 점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연표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아시죠? 자, 연표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보통 역사학습을 들어가기 전에 개괄적인 어떤 선행학 조직자를 이제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역사학습이 끝난 후에 그 내용을 정리할 때 이 연표학습을 하는 것이 뭐냐면 유용하다는 거. 그래서 이 연표학습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 연대표를 단순히 시간별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주제별 연표를 만드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이런 것들이 단원을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냥 주제별 연표로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자, 95년도 11번 보면 자, 역사학습에서 시간적 연속성과 시간의 변화에 대한 관념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는 자, 이거 금방 나오죠? 예. 역사 지도도 길러질 수 있긴 있지만 역사 연표가 훨씬 더 많이 길러지죠. 그래서 답은 역사 연표입니다. 자, 사료 보죠. 자, 사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기록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구성하는 거겠죠. 자, 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국사 기준에 입각하면 기록된 역사와 해석된 역사가 하죠. 자, 기록된 역사는 역사가가 뭐냐면 어떤 역사적 사실만 보고 객관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후대 역사가가 보고 판단해서 해석된 역사를 이게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사료가 있다고 해서 그 사료가 그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사료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 될 때만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과 견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어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와 이건 역사 사실이죠. 자, 프랑스 대혁명은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적 해석이죠. 자, 이런 것들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은 되게 보면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암기했기 때문에
자, 왜 역사라는 것은 원래부터 주어져 있고 그것을 단순히 반복학습을 통해서 암기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류학습을 통해서 이게 역사를 접하보면 자, 역사라는 것은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료에 입각해서 만들어간다는 거, 해석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 지금의 역사적 해석이나 사실도 새로운 새로운 사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실과 해석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정치 권력의 구조 문제라 아니면 통일 문제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거에 질문을 던질 때 어디에서 그 해답을 구하죠? 예, 역사적 사유에서 끄집어내서 그 해답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가정의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가정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역사가 연구 과정을 동시에 학생들이 탐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지식은 곧 무슨 교수학습 방법으로 연결되면 탐구학습 방법하고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유학습하고 탐구학습, 그리고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과정, 이렇게 해서 서로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예전에 2001년도에 그 사유학습 단계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있는데 이거는 노화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수업의 방법에 보죠. 자, 역사 수업의 방법이라는 거는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크게 이제 수업 설계 부분하고 수업 모형인데, 수업 설계는 실제적인 모습, 그리고 수업 모형은 이론적인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수학습활동 유형과 내용 구성,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가서 51페이지 보세요. 자, 역사 수업의 설계와 교시의 대화 구조, 노란책과 파란책이 있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예문은 노란책에 있는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연상의 원리예요. 연상의 원리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 그리고 오타죠, 학생들에게 단편적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마치 그 탁구를 치면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사가 질문을 하면 학생이 즉각 답변하고, 이런 것들, 단편적인 사실을 인지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근대혁명은 신해혁명. 자, 신해혁명이 건설된 나라는 중화민국. 자, 흉원이 주장한 것은 삼민주의. 자, 민권이죠. 건어되어 있네. 민생이고. 자, 그 예문 자체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삼민주의는 무엇이냐? 민족, 민권, 민생이고, 민생주의는 어떤 내용이냐? 제1차, 삼민주의 내용, 제2차 삼민주의 내용,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제한된 사고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 이유나 의의를 묻는 교사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답을 미리 상정하고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전에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일정 연수를 이제 받았거든요. 예, 일정 연수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받으시겠지만, 아침에는 이제, 전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전공 강의를 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오후에는, 현장에 있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게 사대형 수업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서울에 근무하신 중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흥성대원군의 어떤 사대 수업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흥성대원군이, 예를 들어서 흥성대원군 집권 시기에 병인혁명과 식민혁명가 있었죠. 그때 프랑스군과 미국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저는 이것은 서구 열강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를 그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찔러나 보지 하고 찔러나 보지 해갖고 그렇게 찔러보니까 뭐냐면 큰 성과가 없으니까 그냥 물려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그건 틀렸다고, 자기 얘기는 이게 아닌데 내 의도를 맞지 않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좀 약간 기분이 상하죠. 같은 교사인데. 자, 이런 질문은 교사가 이미 답이 설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질문을 던져갖고 학생들이 교사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한된 사고 유동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하다 보면 학생들이 정해진 답이 있다는 것을 뭔가 하면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점이 있죠. 자, 제한된 사고 유동은 단편적인, 그러니까 한두 가지 어떤 이유나 의의를 물어보는 방면에 이해 추구형 방식은 제한된 사고 유동보다도 이유나 배경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어떤 다단계 질문을 통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 제한된 사고 유동보다는 이해 추구형 방식이 좀 더 복잡해지고, 그다음 뭔가 이거 들으면 머리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넓게 봐서는 제한된 사고 유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자, 교사의 답을 학생이 말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비판적 사고가 제한됐기 때문에 역사적 사고하고는 전혀 상관되어 있지 않죠. 자, 역사적 사고라는 것은 수업적인 사고예요, 발산적 사고예요, 학살적 사고예요. 예, 학살적 사고죠. 근데 교사가 이미 답이 정해졌다고 이렇게 하고 전제된 질문 같은 걸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것은 역사적 사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해 추구형 방식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을 머리에 탁 트이게 이렇게 하려고 명확하게 인식을 하려면 복잡한 사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화해야 되고, 그리고 논리적 구조도 상당히 비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복잡한 사실을 이해할 필요 없이 이것만 딱 도형화로 그려놔가지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예문이 좀 없는데, 노안책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노안책에 보면 교사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뭐냐면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겠죠. 자, 어떤 것이 있냐면 고려시대 때 거란족이 쳐들어왔죠. 거란족이나 여진족이. 자, 거란족과 여진족이 쳐들어올 때 그 교사가 수업을 하다가 이건 오락기 같은 놈들 하면서 막 열불토하고 학생들이 그걸 전달해줘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런 사실적인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의 개인적 의견이나 정서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해 추구형 방식의 단점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화환책을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안책 예문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03년도 전공역사 보면요. 자, 비잔틴帝국이 오랫동안 종속된 이유를 학생들 생각해 보고, 자, 미리 정답을 산정한 후에 질의응답을 했다. 그러면 이유나 의, 배경 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뭐가 이해 추구형 방식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 사고 유도형이죠. 자, 이것의 이제 단점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배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최근에 전공 역사 기출 문제에서 연상의 원리의 특징과 그 자체와 그 다음에 연상의 원리의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업 설계 관련된 교실의 대화 구조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 수업의 모형을 보죠. 자, 역사 수업의 모형. 자, 교수학습 활동 내용 구성 각각 어디에 있는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기억을 해두셨죠? 그러면 넘어가서요. 자, 먼저 교수학습 활동을 이제 측면에서 보면요, 강의식 수업이 있어요. 강의식 수업. 자, 강의식 수업은 너무 수업에서 흔해 빠진 수업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강의식 수업 타파하자고 하는데, 강의식 수업도 좀 제대로 활용하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그래가지고 빼버리고요. 자, 토론식 수업도 이거는 좀 약간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빼버리고요. 자, 여기서 살펴볼 것은
탐구식 수업하고 역할극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자, 시뮬레이션 부분은 역사과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회과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거 오타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그 탐구식 수업하고 역할극 부분만 좀 눈여겨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자, 여기 보면 탐구식 수업 보죠. 자, 탐구식 수업은 학습자가 어떤 특정한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이죠. 일종의 탐구식 수업은 발견학습이죠. 그래서 지식의 가정을 강조한다고 하고 사료학습하고 연관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탐구학습의 절차 5단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문제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인지, 가설 설정, 자료 수집과 분석, 가설 확인과 수정, 일반화, 이렇게 5단계. 이제 일반화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근데 어떤 분은 가설 설정 단계에서 자,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회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가설 설정 그 다음에 개념과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역사교육 교육론에서는 파란 책 기준을 볼 때는 가설 설정 단계, 개념과 용어의 정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탐구학습의 장점은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할 수 있고, 자, 탐구학습은 사료학습하고 연결돼 있고, 사료를 통해서 지식을 생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학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역사가 연구 방법을 학생들이 사료학습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사료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접근할 수 있죠. 똑같은 사료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그 측면에서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유의점 같은 경우 보면, 자, 사료학습을 할 때, 특히 이제 탐구학습이나 위주로 한 사료학습을 할 때, 과연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처럼 명확한 결론이 도달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역사학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이미 주어진 사실을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나 해석을 하는 데 있는 거죠. 자, 의미와 해석이라는 건 딱 떨어져요. 답이 없는 거죠. 자, A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학습의 절차 중에 일반화 부분이 좀 힘들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탐구학습을 하려면 사료를 분석, 비판하고 사료를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적 지식이 상당히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어린 학생들이 과연 이런 그 역사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학생들이 다 역사가가 될 필요 없죠. 역사가 되고 그 역사 교사가 될 학생들은 전 학생의 1000명 중에 뭐 2~3명이 될까 말까인데, 자, 이런 학생들에게 과연 역사가 연구 과정 익힐 필요가 있느냐, 자,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탐구학습의 유의점 부분이 한번 역사교육론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 탐구학습 부분은 할 때 그 교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죠. 교사는 할 내용이 많죠. 자, 나름대로 직접 하진 않더라도 애들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그 애들이 탐구학습을 할 때도 뭐냐면 계획을 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역할이죠. 자, 그래서 설명식 수업보다 상당한 노력이 든다는 거, 이거 교육학 시간에 다 언급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그 탐구학습 방법은 일사과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탐구학습의 문제점 해가지고 사회과 교육론하고 또 문제점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접했을 때 역사 교육론과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과 교육론과 관련된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갖고 문제점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객관식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대개 보면 이제 그 중에 5개 중에 한 개는 확실히 틀리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죠. 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공역사 95년 11번 문제 보세요. 자, 사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가설 검증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예, 사료학습, 탐구학습, 지식의 가정. 예, 꼭 기억을 해둬야겠죠? 뭐였죠? 예, 탐구학습이죠. 탐구학습.
자, 그 다음에 전공역사 96, 47번 보면요. 자, 다음은 역사과 탐구학습 과정에서 육성할 탐구 기능이다. 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고, 저자의 편견을 할 수 있고, 자, 한 사실과 다른 사실 일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전에 그 예전에 했던 사육 비판 부분이죠. 뭐 내적 비판, 외적 비판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탐구 모형 단계에서 내적 비판, 외적 비판하는 단계가 어딜까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 답이 틀렸어요. 몇 번이죠? 예, 여기 보면 비판과 해석 부분이죠. 사유 비판과 해석 부분이죠. 그래서 2번으로 본치세요. 예, 2번으로. 자, 기출문제 보면요. 일반화에 이루는 역사학습의 탐구 모형에서 자료의 수집, 비판, 해석 단계가 이르는 단계는, 자, 여기에서는 사유 비판을 찾으려 해도 사유 비판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가설 형성 다음에 가설 검증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가설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사유 비판과 해석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 사유 비판과 해석이 나오면 그걸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없으면 가설 검증 부분을 찍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탐구학습은 교수학습 방법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자, 탐구학습의 모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절차를 거친다. 예전에 교육학 문제하고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인식, 가설 설정, 자료 수집, 가설 검증, 권력 도출, 그 다음에 뭐죠? 일반화죠. 예, 일반화 해갖고 탐구학습의 순서도 다 아시겠지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역사과에서 이제 교수학습 모형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 역할극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극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자, 역할극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역할극이 뭐죠? 역할극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신이 역사적 행위자의 행위를 스스로 체험해보면서 그 행위자의 의도, 동기 이런 것들, 내면을 알게 하는 거, 이게 역할극이죠. 그래서 역할극은 항상 추체험이나 감정이입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역할극이 나올 때는 역사적 상상력 하면 물어보면, 역할극의 역사적 상상력 보면 추체험 또는 감정이입이라고 답을 쓰셔야 돼요. 예, 이것이 이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역할극의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극화 수업인데요. 자, 과거의 상황을 비교적 나름대로 충실히 재현하는 게 극화 수업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극 준비, 연극 공연, 연극 분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연극 준비에서 뭐하고 연극 공연, 연극 분석 이 단계 문제가 전공 기출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단계에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연극 준비 때를 보면요. 역할극의 목표, 주제, 상황 등을 설정하죠. 이 역할극을 함으로써 뭘 해야 되는가? 를 해야 되겠죠. 목표를 설정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자, 역할극의 목표 설정은 뭐죠? 역사적 인물의 어떤 행위자의 내면 세계를 체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어떤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액션, 눈에 보이는 연기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역할극 아니죠. 이거는 역할극이 아니라 연극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영화반에서. 자, 이것은 역할극은 잘하는 게 목적인 게 아니에요. 연기를. 뭐가 목적이죠? 그 연기를 통해서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내면 세계를 역사적 그 행위를 한 얘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자, 이런 것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연극 준비에서 대본을 작성하고 배역 선정 및 무대를 준비하는데요. 자, 대본을 작성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스스로 대본을 작성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종전에 있는 대본을 던져주고 이걸 해라 하면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사료도 찾아볼 거고 자료도 찾아보겠죠. 그런 거에서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구체적 상황이나 또 내면색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사도 이 대본 성장 과정 속에서 보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보다는 이것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니 식으로 이렇게 멘트를 주는 식으로 해서 대본 작성할 때 교사의 어떤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배역 선정이나 무대 준비할 때요. 자, 어떤 특정인에게 배역 선정을 맡기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면서 배역 선정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과 달리 역학극 같은 경우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금방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성계가 채용할 때, 어떤 애는 이성계 좀 해보고, 어떤 애는 또 채용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뭐냐면 살펴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연극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 대본을 작성하고 대사하고 연결하면서 감정이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입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교사가 이걸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점수를 줘야 되겠죠. 예, 목적에 맞게 점수를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 약간은 뭐냐면, 자, 연극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학생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것보다는 되게 어떤 것을 이제 선호하냐면, 학생들 연극하는 학생들이 멋지고, 잘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을 뭐냐면, 더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 학생과 동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키 크고 잘생긴, 남학생이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영화냐면 이성계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채용 역할은 좀 키가 작고, 뭐냐면 못생긴 애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이걸 구경하고 있는 얘들이 어디에 더 친근감을 느끼냐면 이성계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이성계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마치 채용은 나쁜 놈이고 이성계는 좋은 놈이라는 식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수업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감정이입을 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연극이 끝난 후에, 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극을 한 다음에 역사 주제와 인물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졌나. 그래서 역할극을 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A라는 인물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서 B라는 인물을 또 새로운 각도 접근하면 나름대로 감정이입에 성공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교사는 돈이 난다. 네, 평가를 잘 줘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역할극 있어요. 모의역할극이라는 건 뭐냐면, 상황을 가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역사에서는 가정이라는 게 없죠. 만일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았다면, 자, 이런 가정이 없지만, 자, 이 만약에라는 것을 가정을 두고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고, 또 왕건이 고려를 창건하지 않고 등등 가설 설정에서 나오는데, 그때 새롭게 전개하는 방향에 맞춰갖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모의 역할극의 주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 기출문제에 보면요. 자, 다음은 역사소설가 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자,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비와 시는 뭘까요? 비의 시. 자, 비라는 것은 뭐냐면, 무신 중심의 정치 운영과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무신점을 불려일으켰다. 자, 구제도의 모습을 말미암아 프랑스 혁명이 나왔다. 자, 앞에 있는 것은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건 결과가 되죠. 인과관계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를 보면, 알록사는 현종의 안기비의 오빠를 총리하는데 소외감을 느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인과관계 아니죠. 자, 인과관계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외부부터 가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보다는 외면을 통해서죠. 근데 이것은 김구식이나 알록산의 어떤 내면 세계를 감정이입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과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행위자의 의도, 동기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내면이 아니라 외면이라는 거, 좀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 상상 방법을 쓰고, 시의 역사적 상상 방법을 쓰고, 자,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 유형을 쓰죠. 자, 이것은 금방 감정이입이 나오겠죠. 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자,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실 게 뭐냐면, 인물학습 부분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딱 뭐가 달랐어요? 내용 구성이 아니라 교수학습 활동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 교수학습 활동으로 했으니까 역할학습이 아니라 뭐죠? 교수학습 활동을 했으니까
인물학습이 아니라 역할학습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용 구성 측면에서 물어보면 뭐가 될까요? 예, 인물학습 부분 있어요. 인물학습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자,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학습 활동을 하는 방법이고 주로 사회과에서 하는 방법이야. 역할극 같은 게 정의적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에 시뮬레이션은 인지적 능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역할극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좀 위험하거나 시행착오가 있을 때 이게 실패할 경우에 큰 어떤 뭐냐면 손해를 입을 경우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주선을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비행기를 운전한다든지 비행한다든지 자 이렇게 할 때 하는 게 시뮬레이션이죠. 자 시뮬레이션은 이제 학습 과정이 도입, 참여자 훈련, 모의 학습 운영인데요. 자 예전에 이제 참여자 훈련 부분이 한번 나와서 이제 있는데 자 참여자 훈련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시뮬레이션 형태의 규칙 과정 같은 걸 알고 자 상황을 분석해서 인물을 설정하고 역할을 분배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뒤에 기출문제 같은 게 보면 이게 시뮬레이션인지 역할극인지 금방 나오죠. 자 시뮬레이션 역할극에 나온 게 어디에 차이점 나와요? 정해진 수행 규칙이죠. 그 다음에 정해진 그 수행 규칙을 그래서 최종 해결안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문제 해결 학습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어떤 역할이 존재하지 않죠. 네, 문제 해결보다는 의미 탐구나 내면 감정이입을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극의 교수학, 이런 유형의 교수학습 기법은 시뮬레이션이고, 자, 요 관련된 지문은 뭘까요? 어떤 단계일까요? 아까 지금 그 언급된 참여자 훈련 단계죠.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사회과 경영하고 관련돼서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용 구성 유형을 보죠. 자, 내용 구성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내용 구성의 유형은 사실학습, 개념학습, 주제학습, 시대학습, 인물학습, 비교학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개념학습이 있는데, 자, 개념학습이라는 것은 아까 좀 개념할 때 같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학습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주제학습 부분은 좀 예매모호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공사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시대학습도 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 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인물학습과 비교학습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구성에서는 개념학습, 인물학습, 비교학습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학습 같은 경우에 좀 넘어가고요. 자, 주제학습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주제가 뭐라고 했죠? 네, 범위 중에 너무 넓은 범위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내용을 재조직을 하는 게 이 주제죠. 주제. 자, 그래서 주제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주제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 내용을 조직할 필요가 있고요. 자, 주제학습을 할 때 한 가지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도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측면, 교사 학생도 여러 가지 측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렇게만 좀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학습을 주제학습의 제목을 설정할 때 그 논문 형식을 이제 제시하는 게 제일 적합한데요. 예를 들어 그 밑에 보면 자 중세시대의 동서교회 갈등보다는 중세시대의 동서교회 갈등을 설명하라. 지금 논술식 문학 형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주제학습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시대학습 같은 경우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인물학습 보죠. 자 인물학습은 시험 문제 좀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물 좀 먹고 올게요.
며칠 동안 좀 하려니까 목이 좀 간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 인문학습 부분인데요. 자, 인문학습하고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아까 온 것처럼 역할극이라고 있으니까 역할극하고 범위가 다르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인문학습은 왜 최근에 이게 부각이 되는데 왜 부각되냐면, 자, 예전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조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조와 조건 속에 인간이 매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라는 존재는 역사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존재이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물론 이런 조건과 구조 속에서 인간은 얽매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의 어떤 자율성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자율성을 통해서 뭐냐면 어떤 역사적 흐름을 또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습은 역사가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들에 모아가지고 형성된 것이다라는 걸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문학습에 혹결할 때, 자, 살아있는 역사적 이해. 자,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딱딱한 구조나 어떤 배경, 조건, 의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구조나 조건, 배경을 만들어가는 어떤 역사적 인물들의 어떤 집합체라는 것을 인문학습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문학습이라는 것은 그 인물의 어떤 내면세계를 접근하면서 출체론과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거는 역할극하고 또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역사적 의의를,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고 이제, 예전에 뭐 방공교육을 할 때나, 할 때 뭐 이순신 같은 걸 할 수 있죠. 이승복이나, 그래서 이순신이나 이승복 같은 것들, 이제 인문학습하고, 거기서, 우리는 뭐, 방공 투사가 되어야겠다.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겠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데, 자, 근데 최근에 와서 인문학습은 이렇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 판단, 교훈을 주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좀 많이 변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인문학습 같은 경우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보다는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냐면, 그 인물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어떤 상황적 조건과 배경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그 인물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의 목적에 맞는 목적에 맞게 상황을 파악해서 그리고 그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분석적 사고력, 여기 초점을 맞춰서 이 인문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순신 육지할 때, 자, 예전에 이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번 전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결론은 이순신은 뭐냐면 충효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 교훈을 얻었잖아. 자, 이걸 종합적 접근 방법이라고 논란책을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에 대해 가지고 최근의 경향은 그게 아니라 이순신의 한 단면, 그래서 한산도 대첩 같은 거 있죠. 자, 한산도 대첩에서 유명한 무슨 진 있죠? 무슨 진? 하깃진 있죠. 이 하깃진을 펼칠 때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그 이순신의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애들에게 어떤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문학습을 할 때는 항상 도덕적 판단을 지향해야 돼요. 물론 조금 해야 되겠지만 지향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도덕적 판단을 지향하고 그 인물이 살아있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 인물의 어떤 목적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인문학습에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너무 인물을 강조하다 보면 뭘 또 무시할 수 있어요.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조건을 도외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조건을 같이 곁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인물 성정 시에 유명한 영웅적 인물이나 유명한 인물도 설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좀 경제, 사회,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인물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 근데 다양한 인물들, 특히 이제 서민들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사료가 없다는, 사료가. 그리고 특정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연구할 인물이. 자, 그럴 경우에는 그 사료를 통해서 가상된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인문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인문학습할 때
한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또 같이 하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인물군을 또 같이 할 수 있어요. 개합화라는 식으로 인물군을 인물학습으로 선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물학습할 때는 아까처럼 한 것처럼 윤리적 판단이나 너무 우상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는데 시험 문제는 예전에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치중하지 말아야 된다. 이 문제가 예전에 나왔어요. 자, 뒤에 넘어가서 자, 기출문제를 풀죠. 자, 다음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료학습의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자,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보면 A, B, C 학생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역사적 감정이입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지금. 넘어가고 B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역사적 감정이입을 제대로 그 당시에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알총국에 이제 물려난 이유는 알총의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김춘추는 겸손한 인물이다. 자, 이거는 윤리교과에서는 상당히 뭐냐면 딱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역사교과에서는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채 현대인의 어떤 윤리적 판단에 의하여 역사를 재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판단에 치중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회구조와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교학습 보죠. 자, 비교학습이라는 것은 2003년도하고 작년인가 한번 전공 역사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교학습이라는 것은 자, 한 지역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해왔다는 것은 사실들 그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실간의 관계를 밝히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영국사, 프랑스사 이렇게 쭉쭉 나열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미국사, 영국사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를 할 때 그 기준을 통해서 유사점을 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비교학습의 핵심적인 단어는 유사점과 차이점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유의점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전공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자, 유의점 할 때, 자, 비교학습이라는 것은 A가 좋고 B가 나쁘다는 식으로 이렇게 우월이나 선호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비교의 기준도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거야.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문화를 비교할 때, 종교적으로는, 이집트가, 내세적이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현세적이다. 여기 딱 한 가지 기준만 판단하고, 거기 현세적이 좋다? 내세적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은 안 되죠? 그 외에도 뭐예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 관련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왜 이집트에서는 왕권이 강했냐? 왜? 자연진영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부터 침입을 적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교체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왕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 자율적 개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민족의 침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왕조 교체가 되게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위가 떨어져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신인 반면에 메소포타미아는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비교에 대해서는 좀 더 유기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평가 관점, 인식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똑같은 비교를 했더라도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그리고 해석이 있을 때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는 거, 가능성 염두에 두는 것을 항상 유의해 준다는 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교수학습 방법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 단계는 평가죠. 평가는 저번날처럼 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뛰어넘을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지발달과 역사 이해 나오죠. 인지발달 역사 이해는 파란책인 내용도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야. 노란책이 또 약간 보충 설명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교육의 어떤 변천 과정, 연구 방법론 해가지고 내일에서 끝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오늘 여기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밖에 나오니까 되게 바람 세고 날씨가 춥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동네 한 2바퀴 돌아요. 한 1시간 정도 도는데 오늘은 도저히 돌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비염이 있는 데다가 한번 2바퀴 돌면 코감기에 걸릴 것 같아. 지금도 코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못 도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